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을 안개가 새벽마다 논두렁을 덮고 기와 얹은 집보다 초가집이 더 많던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을은 낮이면 산비탈의 억새가 은빛으로 흔들리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와 하늘을 느리게 물들이는 곳이었지요. 마을 끝자락에는 김씨 집안의 낡은 큰 집이 있었고 그 집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과 낮은 장독대, 바람 잘 드는 곡식 말리는 자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 큰 집의 안주인은 연화라는 여인이었어요. 연화는 얼굴을 내세우는 법이 없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없었지만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문을 여는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찬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고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넣어 불을 살리고 늙은 시어머니가 드실 묽은 죽을 먼저 끓였습니다. 마당이 젖어 있으면 빗자루로 물기를 내고 장독 뚜껑에 낙엽이 앉으면 조용히 걷어냈어요. 연화가 처음 그 집에 시집왔을 때 김씨 집안은 지금처럼 곡식 냄새가 나는 집이 아니었어요. 남편 대호의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오래 앓았고 논 몇마지기는 비 때문에 남에게 넘어갈 뻔했지요. 그때 연화는 친정에서 가져온 비단 저고리와 은비녀를 하나씩 내어 팔고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배를 짜며 살림을 붙들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칭찬하지 않았지만 무너질 뻔한 집 기둥에는 그녀 손때가 고요히 배어 있었어요. 대호도 젊었을 적에는 그런 연화를 고맙게 여겼어요. 장마에 논둑이 무너지면 연화가 싸준 보리 주먹밥을 먹으며 힘을 냈고 겨울에 장에 나가다 손이 얼면 연화가 꿰매준 솜장갑을 끼고 돌아왔지요. 그러나 사람이 배고플 때 받은 따뜻함은 배가 부르면 쉽게 잊히는 법인지 해가 지나 집안 곳간에 쌀가마가 쌓이고 마당에 새 수레가 들어서자 대호의 마음도 조금씩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곳은 큰 집 옆 언덕 아래에 새로 지은 작은 별채였어요. 대호는 어느 봄날 소련이라는 젊은 여인을 집안에 들였습니다. 소련은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가늘게 접혔고 말끝마다 사람의 마음을 간지리는 재주가 있었지요. 그녀는 손끝에 향기로운 기름을 묻히고 머리에는 반짝이는 장식을 꽂았으며 부엌에 들어서면 온갖 양념을 아낌없이 꺼내어 냄새 진한 음식을 차렸어요. 대호는 그 새로움에 눈이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연화도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어요. 집안 남자가 바깥 바람에 흔들려도 큰 집의 불씨만은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소련에게도 부엌에서 쓸 장작을 보내고 새로 담근 간장 한 사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고맙다는 말 대신 웃으며 말했어요. 큰마님 음식은 참 순하지요. 대감께서는 요즘 입맛이 많이 달라지셨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당의 찬 서리처럼 연화의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어느 저녁 연화는 평소처럼 보리와 흰쌀을 알맞게 섞어 밥을 짓고 말린 무청으로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가 씹기 좋게 생선을 잘게 발라놓고 대호가 좋아하던 무김치도 작은 접시에 담아 두었지요. 그러나 대호는 상 앞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국그릇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도 보지 않고 찡그리며 말했어요. 이 집 밥은 왜 늘 이렇게 심심한가? 먹어도 배만 부르지 마음이 즐겁지 않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엌문 곁에 서 있던 하녀 복수는 눈썹을 떨었어요. 복수는 대호가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그 집에 있었고 연화가 처음 시집와 울며 쌀을 씻던 날도 본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낮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속이 약하셔서 국을 자극 없이 끓였습니다. 서방님께는 내일 조금 더 간을 맞추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낮았고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등잔불 아래 눈가만 조금 어두워졌어요. 대호는 그날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별채 쪽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소련은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고기를 굽고 꿀을 바른 떡을 데우고 참기름을 듬뿍 넣은 나물을 무쳤지요. 대호는 그 냄새를 따라가듯 신을 꿰어 신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식어가는 밥상 앞에서 한동안 빈자리만 바라보았어요. 그 뒤로 대호는 점점 큰 집 밥상에 앉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바쁘다며 국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고, 낮에는 밖에서 먹었다고 했으며, 저녁에는 별채의 일이 있다며 사라졌어요. 연하는 그래도 매번 그의 밥을 따로 담아 아랫목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밤늦게 돌아와 배고프다 할까봐, 혹시라도 술 기운에 속이 쓰리다 할까봐, 그녀는 된장국을 식지 않게 덮고 밥그릇 위에 깨끗한 보자기를 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늙은이는 집안의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알면서도 섣불리 창문을 닫으면 더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들이 큰 집 밥상을 멀리하자 그녀는 죽그릇을 앞에 두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손이 매일 가장 먼저 불을 피우는데 정작 그 불을 봐야 할 사람이 눈을 돌리는구나. 그 한마디에 연화는 대답하지 못하고 숟가락만 닦았어요. 연화의 하루는 남편의 발길과 상관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고 아침에는 시어머니의 약탕기를 살폈으며 낮에는 마당에 널어둔 곡식을 뒤집고 저녁에는 부엌 벽에 걸린 말린 호박을 내려 국거리를 준비했지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물레방아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예전에는 그 수고가 집안을 따뜻하게 돌린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자신만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쓸쓸했습니다. 별채의 웃음소리는 바람이 잦은 날 더욱 크게 들렸어요. 소련은 대호가 올 때마다 반짝이는 상을 차렸고 대호는 그 앞에서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밥이지. 사람 사는 맛이 난다. 그 말이 마당을 지나 부엌까지 닿으면 연하는 장작을 뒤적이는 손을 잠시 멈추었어요. 그녀가 차리는 밥은 누군가의 속을 편하게 하고 겨울을 견디게 하고 병든이가 삼키기 쉽게 만든 밥이었지만 대호의 눈에는 그저 싱거운 밥일 뿐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복수는 장독대 뒤에서 연하가 오래된 무명을 꿰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무명은 대호가 논일할 때 입는 속적삼이었고 겨드랑이가 해져 여러 번 덧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작게 쉬고 다가와 말했어요. 마님, 사람 마음은 억지로 붙들 수 없어도 곳간 열쇠와 부엌 불씨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연하는 바늘을 멈추고 복순을 바라보았지만 복순은 더 말하지 않고 물동이를 들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은 연하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부엌 선반 아래에 넣어두었던 낡은 장부를 꺼냈어요. 그 장부에는 어느 해에 몇 섬에 쌀을 들였는지, 어느 달에 장을 담갔는지, 시어머니 약값으로 얼마가 나갔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호는 그런 숫자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소련은 그런 수고를 지루하게 여겼지만 연화에게 그것은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온 조용한 기둥과 같았어요. 가을은 깊어져 장독대 옆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 채비로 분주했고 집집마다 무와 배추를 씻어 절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화도 마당 한쪽에 큰 독을 놓고 배추를 손질했습니다. 손끝이 소금물에 아려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늙은 시어머니가 겨울에 먹을 김치, 머슴들이 새벽일 나갈 때 먹을 국거리, 혹시 남편이 어느 날 돌아와 찾을 따뜻한 찬까지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껏 눌러 담았습니다. 그때 소련이 비단 치마를 끌며 마당을 지나갔어요. 그녀는 연화가 소금물에 붉어진 손으로 배추를 뒤집는 모습을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큰마님은 참 부지런도 하셔요. 하지만 대감께서는 요즘 그런 겨울찬보다 따끈한 별미를 더 좋아하신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고 배추잎 사이에 양념을 고르게 발랐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듣던 젊은 하녀는 얼굴이 붉어졌고 복수는 먼지 묻은 앞치마를 꽉 쥐었어요. 저녁이 되자 대호는 큰 집 사랑방에 앉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 친척들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렀고 마을의 아랫집 노인도 술 한잔 얻어 마시려 하지요. 연화는 손님상에 따뜻한 밥과 국, 잘 익은 김치와 말린 생선구이를 올렸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맛있게 먹었지만 대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집 큰마님은 성실하긴 해도 음식 솜씨는 영 맑은 물 같소. 요즘 내 입맛은 별채에서 겨우 살아나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굳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아랫집 노인은 헛기침을 했어요. 연화는 문 밖에서 빈 그릇을 받으려다 그 말을 들었지만 들어서지도 물러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갓 닦은 마루가 차갑게 놓여 있었고 손에는 아직 김이 나는 국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대호는 자기 말이 얼마나 깊은 곳을 찌르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웃으며 술을 더 따랐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부엌에 홀로 앉아 오래된 나무 주걱을 닦았습니다. 그 주걱은 그녀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쥐어준 것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그때 말했지요. 밥을 푸는 손이 따뜻하면 낯선 집도 언젠가 내 집이 된다고요. 연화는 그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푼 밥이 남편의 입에 닿기도 전에 식어버렸고 자신이 지킨 부엌이 마치 비어있는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튿날 새벽 연화는 다시 일어났어요. 잠을 설쳐 눈 밑이 어두웠지만 시어머니가 기침하는 소리를 듣자 곧 물을 데우고 약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녀는 묽은 쌀죽에 잘게 다진 대추를 조금 넣고 소금은 아주 적게 쳤지요. 늙은 시어머니는 두 숟가락을 삼킨 뒤 연화의 손등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네가 끓인 죽은 속으로 내려가면 조용히 몸을 달래는구나. 연화는 그 말에 겨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대호는 그 아침에도 큰 집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보낸 하녀가 별채에서 새로 구운 전과 달콤한 떡을 차렸다고 알리자 그는 옷깃을 고치고 곧장 나갔어요. 마당을 지나던 그의 발걸음은 우물가에 놓인 물동이 옆을 스쳤고 연화가 밤새 말려둔 장작 더미를 지나쳤지만 그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문틈 사이로 그 뒷모습을 보며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의 밥맛이 아니라 곁에 있던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대호는 더 큰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앞으로 집안의 큰 손님상과 자신의 저녁상은 소련이 맡게 하겠다고 했어요. 먹는 일도 집안의 체면이다. 맛없는 상으로 손님을 대할 수는 없지. 그 말에 젊은 하녀들은 고개를 숙였고 머슴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수는 눈가를 굳혔지만 연화는 시어머니 처소 앞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어요. 소련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의 기쁜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별채 처마 아래 서서 연화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큰마님은 이제 고생을 좀 덜 하시겠어요. 저는 대감께서
좋아하시는 맛을 잘 아니까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마치 부엌 한켠에 놓인 오래된 솥을 밀어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으로 앞치마 자락을 한번 접었다 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큰 집 부엌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화가 밥물을 맞추고 복순이 장작을 쪼개고 하녀들이 그릇을 닦느라 분주했을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대우의 상이 별채로 넘어가자 부엌의 움직임도 반쯤 줄어든 듯 보였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와 일꾼들이 먹을 밥만 지었고 남편 몫의 밥그릇은 끝내 꺼내지 않았어요. 그릇장 속 빈자리를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깊자 바람이 처마 끝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별채에서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큰 집 부엌에서는 작은 불씨만이 붉게 살아 있었어요. 연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나무 주걱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주걱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더는 남편의 밥을 푸는데 쓰이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녀는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불씨가 꺼지면 밥만 식는 것이 아닌데 서방님은 아직 모르시는구나. 그 말을 들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엌문 밖에서 복순이 잠시 발을 멈추었고 장독대 위로 떨어진 마른 감잎 하나가 바람에 굴러갔어요.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아궁이 재를 정리하고 시어머니 방의 문풍지를 살핀 뒤 곧간 문고리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 싶은 것은 남편의 입맛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겨울, 늙은 어머니의 숨, 일꾼들의 아침, 그리고 자신이 긴 세월 쌓아올린 조용한 마음이었어요. 그날 예로 마을 끝 김씨 큰 집에는 두 개의 냄새가 따로 떠돌았습니다. 별채에는 기름지고 달큰한 냄새가 밤마다 번졌고 큰 집에는 된장과 쌀죽, 마른 장작과 묵은 김치의 냄새가 낮게 머물렀지요.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지 알지 못했습니다. 대우는 맛있는 밥상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소련은 큰 집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어요. 한 집의 운명은 큰 소리 나는 잔치상보다 매일 꺼지지 않는 작은 아궁이에서 먼저 흔들린다는 것을요. 겨울 준비가 가까워지자 소련의 별채는 날마다 더욱 분주해졌어요. 그녀는 대우가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를 핑계로 장터에서 흰쌀과 참기름, 꿀과 말린 대추, 기름진 고기까지 자꾸 들여왔지요. 별채 아궁이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길이 세게 타올랐고 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흘렀습니다. 대우는 그런 냄새가 나면 얼굴이 환해져 큰 집 마루에 앉아 있다가도 곧장 일어나 별채로 향했습니다. 소련은 음식 솜씨가 없지는 않았지만 오래 두고 먹을 것을 아끼는 법은 몰랐어요. 오늘 대우가 웃으면 내일 곳간이 얼마나 비는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한상을 화려하게 차리기 위해 겨울 내내 먹을 장과 곡식까지 아낌없이 꺼냈지요. 그녀는 붉은 고추장에 고기를 무치고 흰쌀밥 위에 깨와 잣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이렇게 드셔야 힘이 나시지요. 대우는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으며 큰 집 쪽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큰 집 부엌에서는 연화가 여전히 조용히 하루를 이었습니다. 남편의 밥상은 별채로 넘어갔지만 시어머니의 죽과 머슴들의 아침밥, 하녀들의 저녁국은 여전히 그녀 손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쌀 한 줌을 씻을 때도 물을 허투루 버리지 않았고 무청 하나를 말릴 때도 볕이 어디서 오래 머무는지 살폈습니다. 복순이 장작을 들여오면 연화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나누어 쌓고 바람이 드는 쪽에는 낡은 멍석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별채의 화려한 상이 더 먼저 보였어요.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김씨 큰집 남자가 요즘 첩집 밥만 먹는다지. 또 다른 이는 웃음을 섞어 말했어요. 본처가 아무리 착해도 밥맛을 못 맞추면 산의 마음이 멀어지는 게지. 그 말들이 찬물 위로 떨어진 낙엽처럼 번져나가 어느새 마을 골목마다 연화의 이름을 얹고 떠돌았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 나갔다가도 그런 말을 들으면 물을 더 깊이 길어 올렸어요. 얼굴을 붉히거나 따지지 않았고 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걸음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장독대 앞에 서면 마음이 오래 가라앉았지요. 그녀가 지켜온 밥은 남편의 칭찬을 받기 위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이가 삼킬 수 있고 가난한 계절을 견딜 수 있으며 집안 식구들이 서로 모여 앉게 하는 그런 밥이었어요. 소련은 우물가의 소문을 듣고 더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하녀에게 윤기 나는 찬압을 들려 큰 집 마당을 가로지르게 했어요. 찬압 뚜껑 사이로는 달큰한 간장 냄새와 고기 기름 냄새가 새어나왔고 젊은 하녀들은 어쩔 줄 몰라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련은 별채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드실 것이니 조심히 옮기거라. 큰 집 음식처럼 싱겁게 식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마당 한가운데 길게 남았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고 부엌 안에서 댔던 마늘을 멈추었어요. 그녀의 손은 늙었지만 집안 살림의 작은 흔들림을 보는 눈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곳간 앞에서 연화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님, 향기로운 밥상은 사람 입을 속일 수 있어도 빈 곳간은 끝내 속일 수 없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복수는 허리를 굽혀 곳간 문 아래 흩어진 쌀알 몇 개를 주워 손바닥에 올려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연화는 더 조심스럽게 곳간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쌀가마의 매듭을 만져보고 장독의 높이를 눈으로 재고 말린 생선 묶음이 몇 개인지 마음속으로 세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살림은 믿음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낡은 장부에는 날짜와 양을 작게 적어 넣었습니다. 어느 날은 흰쌀 반말, 어느 날은 참기름 한 병, 어느 날은 말린 조기 두 묶음이 별채로 넘어갔습니다. 대우는 그런 일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별채에서 상을 받을 때마다 소련의 손을 칭찬하고 연화의 밥상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먹어야 사는 맛이 나지. 나는 그동안 물에만 밥 같은 세월을 보낸 셈이구나. 소련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고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큰 집 부엌을 밀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얕은 자랑이 비쳤어요. 며칠 뒤 대호는 친척이 온 자리에서 더 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술기운의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 손님상은 소련에게 맡길 생각이요. 본처는 성실하나 손님 입을 즐겁게 하지는 못하니 집안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래야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한 늙은 친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문 밖에서 술병을 가져오던 연화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대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상 옆에 조용히 병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 틈으로 스며들었고 늙은 몸은 작은 바람에도 떨렸지요. 연화는 곧장 부엌으로 내려가 쌀을 오래 끓여 부드러운 죽을 만들고 말린 대추와 배를 넣어 따뜻한 물을 달였습니다. 대호는 별채에 있었고 소련은 술상 곁에서 노래하는 기생 흉내를 내며 웃고 있었어요. 큰집 안방에서는 연화만이 밤새 젖은 수건을 갈고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새벽 가까이 시어머니가 겨우 숨을 고르게 쉬자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식은 손을 불 가까이 댔어요. 그때 복순이 조용히 들어와 작은 나무 그릇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 주었습니다. 복순은 연화의 탄 얼굴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마님, 남이 맛을 자랑할 때 마님은 목숨을 지키고 계십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이 뜨겁게 저려왔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대호는 안방에 들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밤새 알았다는 말을 듣고 잠시 놀란 얼굴을 했지만 곧 소련이 보낸 하녀가 별채에 따뜻한 패국이 준비되었다고 알리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연화는 그런 남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이불 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맑은 죽만 드셔야 합니다. 대호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문이 닫힌 뒤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련은 그날 낮 장터에서 온 장사꾼을 별채 뒤문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녀는 비단 조각을 만지며 마음에 드는 색을 골랐고 값을 치르기 위해 큰 집 곳간에서 가져온 말린 생선과 깨를 내주었습니다. 장사꾼은 물건의 출처를 묻지 않았고 소련도 설명하지 않았지요. 우연히 뒷마당에서 물을 버리던 어린 하녀가 그 장면을 보았지만 소련이 날카롭게 바라보자 얼른 고개를 숙이고 달아났습니다. 작은 두려움이 그렇게 집안의 씨앗처럼 심겼어요. 어린 하녀는 밤이 되어 복순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복순은 놀란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불 꺼진 부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연화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별채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 음식 냄새만은 아닌 듯합니다. 연화는 물을 쌌던 손을 멈추고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우물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고 연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눈으로 더 보아야 합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문과 두려움만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면 집안이 더 큰 흙탕물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부를 더 세밀히 적고 곡간 열쇠를 늘 품 안에 넣었으며 장독대 주변에 누가 다녀가는지 조용히 살폈습니다. 마당에는 늦가을 햇살이 옅게 깔렸고 곡식 말리는 멍석 위에는 참새 몇 마리가 내려앉았다가 날아갔지요. 겉으로 보기에 김씨 큰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더 부풀어 올랐어요. 어떤 이는 연화가 질투심 때문에 별채를 미워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소련이 젊고 살가워 대호의 마음을 얻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장터의 떡장수까지도 김씨 집 본처가 밥을 못해 밀려났다더라 하고 웃었다지요. 그 말을 들은 콩 파는 노인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지난 흉년에 연화가 몰래 쌀 한 대와 묵은 된장을 건네주어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만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인 손맛을 모르면 세상 밥맛도 모르는 게지. 만석은 며칠 뒤 김씨 집 앞을 지나가다 연화가 장독대 곁에서 무말랭이를 뒤집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인사를 하고 말했어요. 마님, 세상 사람 말은 바람 같아도 쌀독 바닥 긁히는 소리는 땅이 합니다. 연화는 그 말뜻을 바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노인의 눈빛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했고 만석은 더 말하지 않은 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장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무렵 대호는 소련에게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저녁상만 맡기더니 이제는 장에서 무엇을 사올지, 손님에게 어떤 음식을 낼지, 별채에
어떤 그릇을 드릴지도 소련의 뜻대로 하게 했지요. 소련은 그것을 집안의 주인이 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하녀들에게 큰 소리로 지시하고 머슴들에게 별채 장작부터 쌓으라 했으며 큰 집 부엌에서 쓰던 좋은 내 그릇까지 자기 쪽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연하는 그때마다 다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는 그릇과 제사 때 쓰는 그릇은 옮길 수 없다고 말했고 겨울 양식으로 묶어둔 쌀가마는 누구도 함부로 풀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자 소련은 대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큰마님께서 아직도 저를 남처럼 여기시니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호는 연하를 불러 세우고 언성을 높였어요. 네가 조금 양보하면 집안이 편할 텐데 왜 그리 고집을 부리느냐? 연하는 그 꾸지람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많았지만 대호의 귀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녀는 다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겨울에 먹을 것은 겨울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호는 그 말을 잔소리로 여겼고 소련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서 그 광경을 보던 복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시어머니 방에 창호지는 바람에 가볍게 떨렸어요. 그날 밤 연하는 곡간 안에 들어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쌀가마와 보리자루, 말린 고사리 묶음과 생선 꾸러미가 어둠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손으로 가마의 매듭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어떤 매듭은 자신이 묶은 것보다 헐거웠고 어떤 자루는 겉보기보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연하는 등잔을 가까이 가져가 살폈지만 아직 확실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마음속에서 작은 종이 울리듯 불안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어요. 날이 추워질수록 기침은 깊어졌고 입맛은 더 줄었습니다. 소련이 한 번은 진한 고기국을 보내왔지만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지요. 연하는 다시 쌀을 오래 끓여 물처럼 부드럽게 만들고 물을 얇게 썰어 국물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금씩 받아 먹었습니다. 곁에서 부채질하던 복수는 낮게 말했어요. 화려한 상이 문 밖에서 빛나도 병든 속은 정직한 손을 알아봅니다. 그 말은 시어머니의 마음에도 닿았습니다. 늙은이는 연하의 손목이 얼마나 가늘어졌는지, 밤마다 잠을 얼마나 줄였는지 보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그것을 말하려 하면 숨이 차고 말이 길어지기 전에 기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연화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기운을 차리면 네가 지켜온 것을 말해주마. 연화는 놀라 고개를 저었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편 별채에서는 잔치상 같은 저녁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호는 친구들을 불러 소련의 음식을 자랑했고 소련은 그때마다 더 값비싼 재료를 꺼냈어요. 마당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큰집 일꾼들은 밥을 먹다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상에는 연화가 담근 김치와 콩나물국이 있었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속을 편하게 하는 맛이 있었지요. 한 머슴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큰마님 밥이 있어 우리가 새벽 일을 나가는 건데 주인 어른은 그걸 모르시나 봅니다. 소문은 마침내 친척들 귀에도 들어갔고 어떤 이는 대호에게 소련을 너무 믿지 말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호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생겼는데 무엇이 걱정이요. 연하는 너무 오래된 장맛 같은 사람이라 새 기운을 모르오. 그 말을 들은 친척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오래된 장맛이야말로 겨울 밥상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대호만 모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만석 노인이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 물을 버리러 나온 복순에게 손짓했어요.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면 별채 사람 하나가 김씨집 말린 생선을 장터 뒤에서 팔더구먼.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석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연하마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네. 그러니 조심하라고 전해주게. 복순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은 그 말을 곧장 연화에게 전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죽을 저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솥안에서는 쌀알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었고 아궁이의 불빛은 그녀의 얼굴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연화가 말했습니다. 아직 소리를 낼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 병이 먼저고 겨울 양식이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장부를 새로 묶고 곡간 열쇠를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별채의 웃음소리가 늦게까지 이어졌고 바람은 마당을 지나 장독대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잠든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부엌으로 돌아와 식은 솥뚜껑을 덮었습니다. 복순이 문가에서 기다리다 말했습니다. 마님, 불은 작아도 오래 타면 어둠을 이깁니다. 연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조용한 집안일이 언젠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초겨울 첫서리가 내린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곧간 문을 열었어요. 하늘은 아직 푸르스름했고 마당의 흙바닥에는 얇은 얼음빛이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등잔을 들고 쌀가마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어젯밤 마음에 걸렸던 헐거운 매듭을 풀어보니 위쪽에는 고운 흰쌀이 얌전히 담겨 있었지만 손을 깊이 넣자 손끝에 까끌한 것이 걸렸어요. 연화가 한 줌을 떠올리니 쌀알 사이로 작은 모래와 덜 여문 정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크게 쉬지 않았어요. 놀라 소리를 내면 집안이 먼저 흔들리고 흔들린 집안에서는 진실보다 원망이 앞서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그 쌀을 작은 천에 따로 싸고 가마의 매듭 모양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자신이 묶어둔 매듭은 2번 감고 아래로 넣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매듭은 겉으로만 비슷하고 끝이 반대로 빠져 있었어요. 연화는 그것을 장부 옆에 놓고 다른 가마도 하나씩 조용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가마에서도 같은 일이 드러났고 3번째 가마는 겉은 무거운 듯 보였으나 아래가 이상하게 꺼져 있었어요. 연화가 손으로 눌러보자 가운데가 푹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등잔을 더 가까이 가져갔고 자루 아래쪽에 바늘로 다시 꿰맨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달부터 별채에서 밤늦게 들리던 수레바퀴 소리와 뒷문이 닫히던 둔한 소리가 한꺼번에 떠올랐지요. 집안의 양식은 단순히 많이 쓰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곡간을 나와 장독대로 향했어요. 새벽 찬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었고 감나무 가지 끝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묵은 된장독의 뚜껑을 열자 익숙한 구수한 냄새가 옅었습니다. 연화는 나무 주걱으로 속을 저어보았고 그 아래에서 물처럼 묽은 층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에는 된장이 그럴듯하게 덮여 있었지만 아래는 짠물에 가까웠지요. 그녀의 손목이 아주 잠깐 굳었으나 얼굴빛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순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장독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연화의 손에 묻은 묽은 된장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곧 알아차렸습니다.
복수는 크게 놀란 척하지 않고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낮게 말했어요. 마님, 장맛을 흐린 사람은 결국 집안 말맛까지 흐리게 합니다. 연화는 주걱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독 뚜껑 안쪽에 찍힌 낯선 손자국과 바닥에 흩어진 작은 비단, 실오라기를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집안은 아무 일 없는 듯 움직였어요. 머슴들은 헛간에서 쇠스랑을 챙기고 하녀들은 빨래를 들고 우물가로 갔으며 별채에서는 벌써 달콤한 떡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죽을 끓이며 밤새 확인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소련이 단순히 남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큰 집의 겨울 양식을 자기 치장과 자랑에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연화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증거가 먼저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낮, 연화는 오래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쓰던 장부와 자신이 이어 적은 장부를 나란히 놓고 들고 난 쌀의 양과 실제 남은 양을 맞추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채로 넘어간 양을 모두 더해도 사라진 쌀과 장, 생선의 양은 너무 컸지요. 연화는 붓끝에 먹을 묻혀 날짜 옆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 점들은 누가 보아도 흔한 기록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집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알려주는 빗방울 자국과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어린 하녀가 떨리는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손에 작은 노끈 조각을 쥐고 있었습니다. 큰마님, 제가 뒷문 옆에서 주었습니다. 별채 하녀들이 새벽에 무엇을 옮기다가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연화는 노끈을 받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곧간 쌀가마를 묶던 노끈과 같은 것이었지만 끝에는 붉은 염료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소련의 비단 보자기에 자주 쓰이는 빛깔이었습니다. 연화는 하녀를 나무라지 않고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본 것은 마음에 묻고 들은 것은 바람에 맡기지 말거라. 그 말은 어린 하녀를 안심시켰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소련은 여전히 대호 앞에서 웃었고 대호는 여전히 그 웃음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큰 집 사람들은 이제 별채 뒷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지요. 머슴 하나는 밤중에 수레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빨래하던 하녀는 낯선 장사꾼이 담장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 진실의 윤곽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만석 노인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장터로 나가는 길은 서리가 녹지 않아 미끄러웠고 논둑 사이로 겨울바람이 낮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회색 두루마기를 걸치고 얼굴을 깊이 가린 채 조용히 걸었지요. 장터 한편에서 콩을 파는 만석은 연화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가 손짓으로 만류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살핀 뒤 낮게 말했습니다. 마님, 지난 보름 동안 김씨 집 말린 생선과 깨가 장터 뒤로 2번 나왔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묻지 않았어요. 만석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파는 이는 별채에서 심부름하던 사내였습니다. 값은 급히 받는 듯했고 물건은 모두 좋은 것이었지요. 내가 물어보니 소련 아씨의 허락이라 했습니다. 연화는 작은 꾸러미에서 장부 종이 한 장을 꺼내 노인의 말한 날짜를 적었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조용한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님, 진실은 늦게 걸어와도 발자국은 지우지 못합니다. 연화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호는 별채 마루에서 소련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새로 산 비단 저고리를 펼쳐 보이고 있었고 대호는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 묻지도 않았지요. 연화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햇빛은 소련의 비단 위에서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 빛이 곳간에서 사라진 쌀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여미고 큰 집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의 낮은 불빛이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조금 정신이 맑았습니다. 연화가 죽을 먹여드리자 늙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곳간 안쪽 벽 아래에 오래된 작은 상자가 있다. 네 시아버지가 살림을 맡기던 때부터 내려온 표식들이 들어있지. 연화는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쌀가마를 묶는 끈끈마다 우리 집 표시를 남겼다. 누가 자르고 다시 묶으면 알 수 있게 해둔 것이지. 연화는 그 밤 복순과 함께 곳간 안쪽 벽을 살폈습니다. 낡은 집더미를 걷어내자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예전 쌀가마에 쓰던 나무패, 끈 끝에 찍는 작은 불도장, 그리고 시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옛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물건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 주인어른께서도 곳간을 사람 마음처럼 보셨지요. 한 번 세면 집안이 통째로 추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연화는 조심히 나무패를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사라진 물건의 길을 더 또렷이 따라갔어요. 자루에 남은 끈끝을 불도장 자국과 맞추고 장터에서 들은 날짜와 별채에서 잔치상을 차린 날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말린 생선을 싸던 종이는 큰 집 부엌에서 쓰는 닭종이었고 그 가장자리에는 연화가 직접 찍어두던 작은 먹점이 남아 있었어요. 소련은 그런 작은 표시를 몰랐겠지만 오래 살림을 지켜온 사람에게는 부엌의 종이 한 장도 말없는 증인이었습니다. 소련은 집안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녀들이 예전처럼 쉽게 웃지 않았고 복수는 별채 심부름꾼이 곳간 근처에만 와도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련은 불안해지자 대우 앞에서 먼저 눈물을 보였습니다. 큰마님께서 저를 미워해 사람들 마음을 돌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대감께 따뜻한 밥 한 끼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곧장 큰 집으로 와 연화를 마당에 불러 세웠어요. 대우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소련을 시기에 집안 사람들을 흔든다 들었다. 밥상 하나 내준 것이 그리 원통하냐. 연화는 두 손을 모은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밥상을 다투지 않습니다. 다만 겨울 양식이 줄고 장맛이 흐려지고 뒷문으로 낯선 발이 드나드는 까닭을 보려 할 뿐입니다. 대우는 그 말을 듣고 더 화를 냈고 소련은 뒤에서 소리 없이 손수건을 눌렀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젊은 하녀는 고개를 숙였고 머슴들은 장작 더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때 안방 문이 조금 열리며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우는 잠시 움찔했지만 화가 앞서 다시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집안의 수치다. 연화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누구의 이름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필요할 날이 오면 물건들이 먼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소련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복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소련은 곧 다시 눈물을 흘리며 대우의 소매를 잡았고 대우는 연화를 더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연화에게 당분간 곳간 일을 소련과 함께 의논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말은 연화에게서
마지막 기둥 하나를 빼앗는 듯 했지요. 그러나 연화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절하고 물러났지만 품 안의 나무패와 장부는 더욱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연화에게 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더 기다리면 곶감뿐 아니라 마님의 이름까지 도둑 맞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돌아와 부엌 등잔 밑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오래된 나무 주걱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아직 한 번의 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누가 집을 먹여 살렸고 누가 집을 비웠는지 알게 해야 합니다. 복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다음 날 마을의 이장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집안일을 마을 사람 앞에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 소문이 이미 마을에 퍼졌고 대호도 눈을 감고 있었으니 바깥에 공정한 눈이 필요했어요. 이장은 연화의 전가를 받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 안채일에 끼어드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만석 노인이 직접 찾아와 장터에서 본 일을 말하자 이장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밥이 마을의 말이 되었으니 마을도 귀를 닫을 수 없겠구나. 준비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연화는 장부와 끈, 나무패와 장터의 날짜를 한 보자기에 차곡차곡 넣었고 복수는 어린 하녀들이 본 일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운이 닿는 만큼 옛일을 말해 주었어요. 연화가 시집 오던 해에 어떤 물건을 팔아 빚을 갚았는지, 어느 해 흉년에 쌀을 어떻게 아껴 집안 사람을 먹였는지 모두 늙은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집을 지탱한 석가래처럼 깊고 묵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소련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대호에게 자신이 억울하다며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울었고 대호는 그녀를 달래느라 더 많은 비단과 장신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 별채 뒷문으로 다시 작은 수레가 나가려 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머슴들에게 멀리서 지켜보라 일러두었고 그들은 수레가 장터 뒤 골목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레 위에는 큰 집에서 쓰던 닭종이에 싼 말린 생선과 깨, 항아리 하나가 실려 있었어요. 머슴들이 돌아와 그 사실을 말하자 연화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밤 이장에게 다시 사람을 보냈고 이튿날 해가 중천에 오르면 김씨 큰집 곳간과 장독대를 여러 사람 앞에서 열어보자고 전했습니다. 복수는 마당을 쓸고 하녀들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부엌 한켠에서는 쌀이 불려지고 있었어요. 연화는 진실을 밝히는 날에도 사람들에게 먹일 밥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녘, 연화는 오래된 나무 주걱을 꺼내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 주걱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밥상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녀는 주걱을 손에 쥐고 부엌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은 아직 어둑했고 우물가에는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은 밥이 증인이 되고 불이 말을 할 것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연화는 큰 솥에 쌀을 안치고 다른 솥에는 무와 콩나물을 넣어 맑은 국을 끓였습니다. 결체의 기름진 냄새와 달리 큰 집 부엌의 냄새는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드실 죽도 따로 준비하고 머슴들과 하녀들이 먹을 김치도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은 단단했지만 누구도 굶긴 채 큰 소리를 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연화에게 밥은 끝까지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고
그 밥 앞에서 거짓은 오래 서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해가 높이 오르자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가 대문 밖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과 만석, 노인, 가까운 친척들, 우물가에서 말을 퍼뜨리던 안악들까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대호는 처음에 얼굴을 붉히며 불쾌해했지만 이장이 직접 왔다는 말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소련은 새 옷을 입고 나와 억울한 사람처럼 눈가를 적셨지요.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닫힌 곳간문과 낮게 김이 오르는 밥솥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연화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자기를 풀어 장부와 끈, 나무패와 종이 조각들을 사람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입맛을 다투려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의 겨울 양식과 늙은 어머님의 약값, 일꾼들의 아침밥이 어디로 새었는지 보려 합니다. 마당은 조용해졌고 대우는 처음으로 연화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보다 긴 세월의 피로와 결심이 깊게 앉아 있었어요. 이장은 곡간을 열기 전 모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눈으로 본 것만 말하라 했습니다. 복수는 열쇠를 가져와 연화에게 건넸고 연화는 잠시 그 쇠붙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열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시집 온 날부터 그녀가 새벽마다 지켜온 살림의 무게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세월의 증표였습니다. 문고리가 삐걱이며 열리자 차가운 곡간 냄새가 마당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아직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쌀가마 하나를 가리키고 이장에게 직접 위와 아래를 떠보게 했어요. 위에서는 흰쌀이 나왔지만 아래에서는 모래 섞인 잘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소련은 창백해졌고 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연화는 다음 가마에 잘린 끈과 다시 꿰맨 자루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도장 자국과 맞지 않는 매듭까지 드러나자 마당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곡간문이 활짝 열린 뒤에도 한동안 겨울 햇살은 마당 한가운데 밝게 내려앉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찬 그늘이 드리웠지요. 이장은 쌀가마에서 떠올린 자마를 손바닥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흰쌀 사이로 모래와 쭉정이가 섞여 있었고 그것은 누가 보아도 겨울 양식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대호는 입술을 떨며 가마를 내려다보았고 소련은 손수건을 꽉 쥔 채 눈을 피했습니다. 이장은 다음으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연화가 된장독 뚜껑을 열자 오래된 장맛 대신 묽고 짠 냄새가 먼저 올라왔어요. 복수는 작은 주걱으로 위와 아래를 나누어 떠보였고 아래에서 물처럼 흐린 것이 흘러내리자 마을 안악들이 낮게 탄식했습니다. 한 사람은 입을 가리고 속삭였지요. 저 장은 김씨 집이 해마다 자랑하던 장인데 연화는 누구를 보며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독 가장자리에 낯선 손자국과 비단 실오라기를 내놓았습니다. 소련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듯 앞으로 나섰어요. 큰마님께서 저를 몰아내려고 꾸민 일입니다. 저는 대감께 맛있는 밥을 드리려 했을 뿐 곡간을 망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억울함보다 두려움에 가까웠지요. 대호는 습관처럼 소련을 감싸려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만석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어요. 노인은 허리를 굽혔다 펴며 말했습니다. 눈으로 본 일을 입으로 숨기면 밥을 얻어먹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지요. 만석 노인은 장터 뒤 골목에서 본 일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별채 심부름꾼이 말린 생선과 깨를 급히 팔았고 그 물건이
김씨집 닭종이에 쌓여 있었다고 했지요. 그는 날짜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흉년 때 그에게 쌀과 된장을 내어 주었던 날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에 거짓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이장이 장부의 날짜와 맞추어 보니 별채에서 큰 상을 차린 날과 물건이 빠져나간 날이 하나씩 맞물렸습니다. 마당의 웅성거림은 더 깊어졌습니다. 복순도 앞으로 나와 낡은 나무패와 잘린 끈을 펼쳤어요. 그녀는 집안 곳간을 오래 지켜온 사람답게 끈 끝에 불도장 자국과 다시 묶은 자리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전 주인어른께서 이 표식을 남기셨습니다. 자루가 밖으로 나가거나 누가 바꿔 묶으면 알아보게 하셨지요. 복순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하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머슴 하나는 별채 뒷문으로 나가던 수레를 보니를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거짓의 그물은 한 올씩 풀리고 있었어요. 대호는 그 말을 들을수록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화를 내려 했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으며 마침내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지요. 자신이 맛있다며 칭찬했던 밥상 뒤에 어머니의 겨울죽과 일꾼들의 아침밥, 집안의 오래된 장맛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는 소련을 바라보았지만 소련은 더 이상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수건 끝을 비틀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어요. 연화는 그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낮은 상 2개를 놓게 했어요. 하나는 별채에서 남은 재료로 급히 차린 상이었습니다. 흰쌀밥은 윤기가 흐르고 고기에는 기름이 번들거렸으며 꿀바른 떡은 보기 좋게 쌓여 있었지요. 다른 하나는 연화가 새벽부터 준비한 상이었습니다. 적당히 지은 밥, 맑은 무국, 잘 익은 김치, 말린 나물, 시어머니를 위한 부드러운 죽 한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은 눈을 먼저 사로잡았고 다른 한쪽은 가만히 바라볼수록 마음이 가라앉는 상이었어요. 연화는 나무 주걱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상은 한 끼의 웃음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은 아픈 어머님이 삼키고 새벽일 나가는 사람이 힘을 얻고 눈 오는 날에도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밥입니다. 그녀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참아온 부엌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대호는 그 두 상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연화에게 던진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싱겁다. 심심하다. 사람 사는 맛이 없다며 웃던 자기 목소리가 마당의 찬바람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연화의 밥은 그저 맛없는 밥이 아니었어요. 늙은 어머니의 속을 살피고 겨울을 헤아리고 집안의 내일을 생각한 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밥맛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복순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 끝에 서 있었어요. 아직 몸은 약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대호가 놀라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연화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한 번도 제 몫을 먼저 챙긴 적이 없다. 네, 아버지 병갑도, 넘어갈 뻔한 논도, 이 집 겨울도 저 아이 손으로 버텼다. 마당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 일을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집안이 빚에 눌렸을 때 연화가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와 장신구를 팔아 약값과 빚을 갚았고 흉년에는 자신이 먹을 쌀을 줄여 머슴들과 하녀들에게 밥을 먹였다고 했지요.
대호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그저 말없이 살림을 한 줄만 알았지. 자기 집에 부서진 곳마다 그녀가 몸을 기대어 막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소련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다 한 일이 아니라고 했고 심부름꾼이 마음대로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이 장부와 노인의 말, 끈의 표식과 뒤문술의 이야기를 차례로 묶어 보이자 더 숨을 곳이 없었어요. 소련의 울음은 작아졌고 손수건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대감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큰 집의 것이 넉넉하니 조금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손을 들어 복순을 조용히 막았어요. 이장은 소련을 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넉넉하다 여기는 순간 그 집의 땀을 훔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연화를 비웃던 안악 하나는 얼굴을 붉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벼이 퍼뜨린 말이 얼마나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했어요. 대우는 소련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 앞에 서려고 했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몰랐다. 네 밥을 업신여기고 내 수고를 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꾸밈 없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내려다보지 않고 멀리 장독대 너머의 겨울 하늘을 바라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도 밥처럼 매일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 말은 대호의 가슴을 깊이 찔렀지만 연화는 그를 꾸짖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한 번의 사과로 곧장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장에게 소련이 가져간 물건의 값을 장부대로 갚게 하고 앞으로 곡간과 장독대에는 허락 없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친척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소련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머리를 숙였습니다. 별채의 심부름꾼도 불려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지만 만성 노인이 본 날짜와 머슴들이 본 술의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결국 그는 소련의 지시로 물건을 장터에 팔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장은 그에게도 다시는 김씨 집 뒤문을 드나들지 말고 받은 값을 돌려놓으라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련의 화려한 밥상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집안을 갉아먹은 흔적이 되었음을요. 소련은 그날 해가 기울기 전 별채에서 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니고 있던 비단 몇 벌과 장신구 가운데 집안 물건을 팔아 산 것은 장부에 적어두고 돌려받기로 했어요. 대호는 한때 그 비단을 보며 웃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빛나는 천이 아니라 연화의 밤잠과 시어머니의 약값, 일꾼들의 겨울 밥처럼 보였습니다. 소련은 마지막으로 대호를 보았지만 대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별채의 웃음소리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지나간 뒤에는 허기가 찾아왔지요. 연화는 그때 부엌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부드럽게 올라왔고 맑은 국 냄새가 차가운 마당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녀는 하녀들에게 그릇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빈속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한 자리에서도 연화는 사람을 먹이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수는 큰 나무 국자로 국을 떠서
상마다 나누었습니다. 머슴들은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받았고 마을 노인들은 마루 끝에 앉아 따뜻한 국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말이 많지 않았지만 밥이 목을 지나가자 굳었던 마음도 조금씩 풀렸어요. 만석 노인은 그릇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밥은 사람 속을 혼내지 않고 달래는구려. 연화는 그 말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은 하루 종일 처음으로 그녀 얼굴에 내려온 봄빛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안방에서 죽을 조금 드셨습니다. 연화가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가자 늙은이는 눈을 감고 천천히 삼켰어요. 오늘 네가 이 집을 다시 살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화에게는 오래 닫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살린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옆에서 젖은 수건을 접으며 눈가를 몰래 훔쳤습니다. 바깥 마당의 소라는 어느새 낮은 밥 먹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어요. 대호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차린 맑은 국을 바라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싱겁다고 말했을 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물 위에 떠 있는 무 한 조각, 파 한 줄기까지도 다른 뜻을 품고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픈 어머니에게 맞춘 간이었고 긴 겨울을 생각한 절제였으며 허세보다 오래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대호는 마침내 한 숟가락을 뜨고 오래 삼킨 뒤 낮게 말했습니다. 이 맛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연화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호의 사과를 곧장 받아 안을 만큼 마음이 가볍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를 끝내 밀어낼 만큼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다만 빈 그릇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늦게 안맛은 빨리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대호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집의 평화는 큰 맹세보다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기억으로 돌아오는 법이었지요. 해가 서쪽 산마루로 기울 무렵 이장은 장부를 다시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이 이렇게 마을 앞에 드러난 것이 안타깝지만 이제 더 이상 연화의 이름이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했어요. 우물과 안악들은 조용히 다가와 미안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니 물길이 얼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녀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힘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떠난 별채는 저녁 무렵부터 차갑게 식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화려한 그릇들은 다시 큰 집으로 옮겨졌으며 쓸만한 양식은 남은 만큼 세어 곳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복수는 별채 아궁이의 재를 꺼내며 혀를 찼지만 연화는 그곳을 오래 탓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불씨가 잘못 쓰이면 집을 덮이지 못하고 재만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채 문을 잠그고 나서 곧장 큰 집 부엌으로 돌아와 저녁물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큰 집 부엌에는 오래간만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녀들은 물을 씻고 머슴 하나는 장작을 잘게 패고 복수는 소단의 밥을 살폈지요. 대호도 어색하게 부엌 문턱에 서 있다가 마침내 장작 한 묶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눈치를 보며 아궁이 옆에 장작을 놓고 말했습니다. 불이 약하면 더 넣으마. 연화는 잠시 그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에 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부엌 불은 밤이 깊어질수록 안정되게 타올랐습니다. 바깥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소뚜껑 사이로 오르는 김은 부드러웠고
장독대 너머 달빛도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소라는 마치 거친 물살처럼 지나갔지만 집안에는 아직 치워야 할 마음의 먼지가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서둘러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꺼질 뻔한 큰 집의 불씨를 다시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밤이 끝나 갈 무렵 시어머니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일꾼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전날의 외로운 침묵과 달랐어요. 이제 사람들은 큰 집 부엌에 누가 불을 지켰는지 보았고 대호도 자신이 등 돌린 밥상 뒤에 어떤 세월이 놓여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곡간 문고리를 확인하고 나무 주걱을 깨끗이 씻어 선반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 그 주걱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을 다시 살리는 증인이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김씨 큰 집의 아침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새벽 안개는 여전히 우물가에 내려앉았고 장독대 위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늘 그랬듯 가장 먼저 부엌문을 열고 아궁이 안에 묵은 재를 조심히 긁어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문 밖에 대호가 어색하게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장작 몇 개를 들고 낮게 말했어요. 어디에 두면 되겠소? 연화는 잠시 바라보다가 아궁이 옆을 가리켰습니다. 대호는 처음에는 무엇을 해도 서툴렀습니다. 장작은 젖은 것과 마른 것을 구분하지 못했고 물동이를 들 때는 우물가에 물을 흘렸으며 쌀을 씻으려다 손에 힘을 너무 주어 쌀알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지요. 복수는 그것을 보고 혀를 차려 했지만 연화가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사람의 뒤늦은 뉘우침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걸음처럼 불안한 법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남의 손을 탓하지 않고 다시 자기 발로 서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소련이 떠난 별채는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문살에는 바람이 드나들었고 마루 위에는 한때 화려한 그릇이 놓였던 자국만 희미하게 남았지요. 대호는 며칠 동안 그 별채 쪽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곳을 볼 때마다 자신이 웃으며 받아먹던 밥상과 그 밥상 뒤에서 사라지던 곡간의 곡식이 함께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저곳은 어찌하면 좋겠소?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겨울 모아 장작을 두는 곳으로 쓰면 됩니다. 그 말대로 별채는 더 이상 웃음과 허세를 담는 곳이 아니게 되었어요. 머슴들은 그곳 마루 아래에 마른 장작을 쌓고 하녀들은 처마 밑에 무청을 걸었습니다. 소련이 쓰던 방에는 가난한 계절을 위해 말린 나물과 곡식 자루가 들어갔지요. 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묘했습니다. 한때 그는 그 별채를 즐거움이 머무는 자리라 여겼지만 이제야 집을 살리는 즐거움은 소리 큰 잔치가 아니라 조용히 쌓이는 겨울 준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연화를 두고 수군대던 안악들은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먼저 인사를 했어요. 어떤 이는 미안한 얼굴로 물을 몇 개 가져왔고 어떤 이는 손수 말린 고사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큰마님, 지난번에는 저희 입이 가벼웠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길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물을 길어주거나 겨울에 장독이 얼지 않게 짚을 두껍게 덮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숙이게 했습니다. 만석 노인은 장터에 나갈 때마다 김씨 큰 집 앞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몰래 걱정스러운 말을 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콩 한 줌이나 마른 밥 몇 개를 놓고 갔어요. 연화가 값을 치르려 하면
노인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마님께 받은 밥 한 그릇이 아직 내 속에서 따뜻합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의 은혜란 큰 괴짝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겨울 아침 손바닥에 올려주는 콩 한 줌처럼 돌아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병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밤마다 깊던 기침은 잦아들었고 아침마다 죽 한 그릇을 반 이상 비우게 되었지요. 연화는 여전히 죽을 묽게 끓였지만 날마다 조금씩 다르게 속을 보댔습니다. 어느 날은 물을 갈아 넣고 어느 날은 대추를 오래 달인 물을 섞었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 손은 밥을 짓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붙드는 손이구나. 연하는 쑥스러워 웃으며 이불 끝을 정리했습니다. 그 웃음은 전보다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대호는 어머니 곁에 앉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병든 방의 약냄새를 피하듯 지나치기만 했지만 이제는 창호지 틈을 살피고 화로의 숯이 꺼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지요. 어느 저녁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앉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늦게 깨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깨닫고도 다시 잊는 것은 더 큰 죄다. 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대호에게는 평생 품고 가야 할 무거운 돌처럼 남았습니다. 그 뒤로 대호는 밥상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연하가 국을 내오면 먼저 향을 맡고 젓가락을 들기 전에 어머니 그릇이 놓였는지 살폈습니다. 어느 날 국이 조금 싱거웠지만 그는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장독대에 간장을 아주 조금 덜어 자기 그릇에 넣었습니다. 연하가 그것을 보고 잠시 눈을 들자 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 입이 맞추면 될 일을 그동안 내 마음을 탓했소. 부엌 안은 조용했지만 복수는 돌아서서 작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집안 곳곳을 살피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늙은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곡간 매듭을 다시 장독 뚜껑에 짚을 새로 갈았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너무 애쓰지 말라 하자 복수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큰 가지가 살아도 잔가지가 함께 버텨야 열매가 달립니다. 그 말에 연화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오래 말하지 않았지만 같은 부엌에서 같은 겨울을 건너온 사람끼리만 아는 고마움이 그 침묵 안에 고요히 흘렀습니다. 곡간도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사라진 것들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남은 것을 세고 아끼니 겨울을 넘기기에는 충분했지요. 대호는 이장 앞에서 약속한 대로 장터에 가서 일부 값을 되찾고 부족한 것은 자기 몫의 논수익에서 채워 넣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장부의 숫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쌀 한 마리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만들고 된장 한 독이 얼마나 많은 국을 살리는지 그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연화는 그가 장부를 읽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소련에 대한 소식은 가끔 바람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먼 친척집에 머물며 빚을 갚기 위해 비단 장신구를 팔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더 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연화는 그 이야기에 오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은 집은 살아야 했고 살아있는 집은 원망만 먹고 버틸 수 없었지요. 연화는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져간 곡식은 다시 채우면 되지만 우리 마음이 계속 비면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김씨 큰 집 마당은 온통 흰빛으로 덮였습니다. 장독대 위에도 눈이 소복이 앉고 우물가의 두레박줄은 얼어 단단해졌어요. 연화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김이 오르는 솥을 보며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대호는 밖에서 눈을 쓸고 있었고
머슴들은 헛간 지붕에 쌓인 눈을 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호가 그런 일에 나서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눈이 내려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날 점심에는 집안 사람 모두가 큰 방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랫목에 앉고 연화는 평소처럼 상을 살폈으며 대호는 머슴들과 하녀들 목까지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상 위에는 기름진 고기도 꿀 바른 떡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밥과 맑은 국, 알맞게 익은 김치, 잘 무친 시래기나물이 있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국을 마시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런 날에는 이런 밥이 제일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사람들을 그대로 앉혀두었습니다. 그녀는 복순에게 작은 꾸러미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곡간 열쇠와 장부,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물건을 표시하던 나무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연화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살림은 내 이름으로 지켜라. 모두가 들었듯 이 집의 불씨는 네 손에서 꺼지지 않았다. 친척들과 일꾼들은 고개를 숙였고 대호는 눈시울을 붉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 꾸러미를 바라보다가 조심히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물건들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한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지켜야 했던 무게가 이제는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크게 웃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절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키는 것은 곡간이 아니라 이 집 사람들이 굶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복수는 고개를 숙였고 방 안의 사람들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저녁 대호는 연화와 함께 장독대에 섰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에는 맑은 달이 떠 있었어요. 장독마다 지프로 두껍게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겨울바람은 그 위를 낮게 스쳤습니다. 대호는 오래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잃게 한 세월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소? 연화는 장독 뚜껑 위에 눈을 손으로 털어내며 대답했어요. 세월은 갚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달리 쓰는 것입니다. 대호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 뒤로 대호는 매일 작은 일부터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밥을 먹기 전 어머니께 먼저 문안했고 장터에서 돌아오면 연화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술자리에 가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누군가 소련 이야기를 꺼내며 웃으려 하면 조용히 말을 돌렸지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감추려 하지 않았지만 남의 입에 연화의 상처가 다시 오르내리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대호를 보며 김씨 집 남자가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다고 말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연화는 겨울을 조심히 나누었습니다. 쌀은 한 번에 많이 풀지 않았고 말린 나물은 눈 오는 날과 장에 못 나가는 날을 위해 아꼈으며 된장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덜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이제 그 뜻을 알았어요. 하녀들은 남은 밥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머슴들은 장작을 젓지 않게 덮었습니다. 부엌의 작은 규칙들이 다시 집안의 숨결이 되자 큰 집은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단단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젊은 새댁 하나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어찌하면 집안 밥맛이 오래 갑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물음은 비웃음 섞인 말로 들렸겠지만 이제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물동이에 물을 채우며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맞추고 그 다음에는 몸에 맞추고 오래 가려면 마음에 맞추어야 합니다. 새댁은 그 말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물물은 맑고 차가웠고 하늘은 겨울 끝처럼 높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김씨 큰 집은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오는 집이 되었습니다. 누가 병든 부모에게 어떤 죽을 끓이면 좋을지 묻고 누가 국간 쌀을 어떻게 나누어야 봄까지 버틸지 묻곤 했어요. 연화는 아는 만큼만 말했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고픈 계절과 아픈 밤을 오래 지나왔기에 밥과 불과 물의 귀함을 남보다 조금 더 깊이 알 뿐이었지요. 대우는 그런 연화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아팠고 또 고마웠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부엌 앞에 앉아 연화가 밥을 푸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주걱이 소단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하얀 김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그는 예전에는 그 모습을 지루하다 여겼지만 이제는 그 손놀림 속에 집안의 계절과 사람들의 하루가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주걱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놓이오. 연화는 대답 대신 밥그릇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겨울이 깊은 어느 밤, 시어머니는 연화와 대호를 함께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은근히 타고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집은 기둥만으로 서지 않는다. 기둥 사이를 메우는 바람막이와 밤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한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고 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은이는 연화의 손도 함께 잡아 두 사람 손 위에 자신의 마른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말보다 오래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의 밥상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보리 섞은 밥과 배춧국, 콩자반과 무김치, 시어머니를 위한 작은 죽그릇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방 안의 사람들은 누구도 부족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호는 천천히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죽을 조금씩 삼켰으며 복수는 문가에서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연화는 상가장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그릇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먹고 있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한때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복수는 빈 그릇을 거두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인 어른께서도 싱겁다는 말씀은 못 하시겠지요. 대호는 얼굴을 붉혔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 말은 내 평생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요. 방 안에 가벼운 웃음이 돌았습니다. 연화도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모든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상처 위에 새살이 앉을 수 있다는 조용한 허락처럼 보였습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 마당에 눈이 녹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장독대 옆에 새 항아리를 놓고 오래 담글 장을 준비했습니다. 대호는 곁에서 소금을 옮기고 복수는 콩을 골랐으며 하녀들은 마당에 멍석을 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조금 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집안 사람들의 움직임은 바빴지만 급하지 않았고 각자의 일이 서로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오래 흔들린 집이 다시 숨을 맞추는 모습이었지요. 그날 저녁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마지막 불씨를 정리했습니다. 밖에서는 녹은 눈물이 처마를 타고 똑똑 떨어졌고 먼 산에서는 밤새 얼었던 바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대호는 마당을 쓸고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이 잠들었고 복순도 곁방에서 낮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나무 주걱을 씻어 선반 위에 올려놓고 불빛이 사그라지는 아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혼자였던 마음이 이제는 아주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대호가 부엌문 밖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우물물을 길어오겠소. 연화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물이 무거우니 천천히 하십시오. 그 말은 평범했지만 대호에게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연화는 잠시 뒤 아궁이에 마지막 숯을 덮었습니다. 불씨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졌지만 제 아래에서 아직 따뜻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밤을 지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김씨 큰 집에는 다시 밤에 평안이 내려왔습니다. 별채의 요란한 웃음은 사라졌고 큰 집 부엌의 낮은 온기만이 마루와 방 사이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연화는 창호지 너머로 흐린 달빛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그녀는 누군가를 이겨서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을 뻔한 자리를 되찾고 흔들린 밥상을 다시 가운데에 놓았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었지요. 잠들기 전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밥을 귀하게 여기는 집이라면 긴 겨울밤도 따뜻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